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실용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야도 어제부터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직격토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제 취임식 한 날 이제 국회에서 했고 22일 만에 오늘 국회를 찾아서 30조 5천억 규모의 추경, 지출 규모라면 20조 2천억. 네. 예, 그 추경안에 대한 이제 국회의 협조를 이제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제 그 차담이 한 10분 정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적극 소통하고 정치를 복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높이고 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그런 발언도 나오고 했는데 오늘 그 시정연설에 앞선 그 전반적인 그 어떤 장면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차담에도 물론 그건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런 요청을 하셨고 또 그걸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 보여진 행보를 보면 소통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자들과의 스킨십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용기 안에서 기자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도 기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또 그 기자들과 차담회, 깜짝 차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는 기자들 찾아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고 소통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녹화하지 않고 생중계로 대통령실에서 문답하는 거, 기자들이 묻고 답변하는 거 그대로 다 내보내거든요. 지금 KTV를 통해서.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소통의 중요한 의미라고 보여지고 오늘 또 그 인사할 때 들어갈 때는 중앙 통로로 들어가니까 민주당 의원들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연설이 끝나고 나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인사도 나누고 인사뿐만 아니라 대화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보셨겠지만. 글쎄요. 뭐라고 계속 대화를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의원들과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소통의 행보는 여야 또는 언론, 그 국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 어제는 깜짝 또 그 광주에 가서 타운홀 미팅 됐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의 달인이라고 얘기할 만큼 소통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추경 연설 한 18분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에 여당에서 이제 박수가 있었고 야당에서는 이제 뭐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 퇴장할 때는 이제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악수도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정연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방송을 통해 처음부터 봤습니다. 물론 차담회 하는 것도 다 오픈돼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고 그리고 입장을 해서 들어갈 때는 민주당 의원들 악수를 하고 나올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 쪽 그리고 기타 정당 쪽에서 악수하고 그리고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 의원과는 세 명이 사진도 촬영도 하고, 물론 같이 셋이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지금 차기 당대표로 지금 두 분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열심히 해보라. 그런 이제 덕담을 한 것 같고, 보여주는 그런 협치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여당과 여당의 협치라는 것은 정책적인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원하고 보수 지형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협치라고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입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보수 계열의 유권자라든가 국민들이 상당히 위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참 출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하고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오늘 뭐 19번의 악수를 하면서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면서 공정성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시정연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상 깊게 본 것은 평화도 밥이고 경제도 밥이고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통한 평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회를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취지와 그리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볼 수가 없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를 보는 사회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경제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속 추경 편성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예. 우리 경제가 내수시장 활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가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추경에 대한 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수 진작에서 11조 3천억 원, 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13조,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6천억, 그리고 소상공인 취약계층 민생안정 예산이 5조, 투자 촉진 예산 3조 9천. 예.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협조를 해달라 그러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박수를 한 번도 치지 않아서 네. 대통령께서 국민의힘한테 좀 이렇게 박수 좀 쳐서 같이 호응해달라. 글쎄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예. 이 추경이 정치용 포퓰리즘 추경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 결국은 중산층과 예. 서민의 삶이 핍박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정밀한 핀셋 지원과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오늘 뭐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합의 처리되는 게 가장 제일 이제 좋을 텐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출 규모로 하면 20조 2천억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얼개는 크게 이제 바뀌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더 설득해야겠죠.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좀 뭐 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무슨 뭐 당선 축하금이다, 현금성 자원이라 현금이 아니고요. 몇 번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쿠폰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 나는 안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안 받으셔도 돼요. 아니면 지급이 되더라도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다시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 모든 국민에게 다 뿌려지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본인들이 쓰는 생각할 때 나는 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안 쓰시면 되는 문제인 것이고 쿠폰으로 나가고 이게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얼마 이상의 그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사용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살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인 것이니까 이걸 마치 뭐 복지 정책, 파퓰리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도 그런 점이 좀 전향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거나 아니면 국민들도 요즘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물가 뭐 사러 갔어도 제대로 살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국민들에게 또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그걸 통해서 또 지역 상권이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 정책으로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계속 이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뭐 단독 처리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지금 6월 임시국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처리하겠다는 목표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대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걸 계속 끌면요. 추경을 제때 실행을 안 하게 되면 성과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계속 반발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끌고 나가게 되면요. 실제 경제적인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내수 성장에 대한 성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 처리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하려면 이제 예결위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내용에서도 뭐 큰 틀에서는 이제 뭐 가져간다 하더라도 세부 내용도 좀 이제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신속하게 원만한 합의 처리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국민의힘과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식 빚 탕감 정책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게 성실하게 빚 갚아오고 규칙을 지켜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정밀한 핀셋 지원이라는 것은 보편적 지원이 아니고 선별적 지원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추경이 19조 8천억이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적자 국채라는 것은 지금 GDP로 보면 우리가 49%까지 문재인 정부 때 44%, 박근혜 정부 때 34%, GDP에서 빚이 차지하는 것이
지금 49%, 50%를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빚의 총액을 보면 1,300조가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얘기했지만 내수 진작도 좋고 소비 쿠폰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일정 부분 한 가구에 뭐 200만 원 뭐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 경제난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 상승을 하면은 200만 원 주는 것, 1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것들이 연말쯤 가면은 부동산 폭등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서민 경제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합의를 할지 합의가 안 되면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담아내고 하려면 이제 빨리 이제 하루속히 예결위가 좀 구성이 돼서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겠죠. 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틀간의 청문회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4시 반인가요? 이렇게 정회가 된 이후에 이제 12시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자료 제출을 계속 요구하면서 이제 대기를 했는데, 뭐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면서 그대로 이제 파행되면서 자정에 넘기면서 이제 끝난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표결에 붙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준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기 대선 때문에 인수위도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내각이 완전히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총리가 임명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각에 대한 재청권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 내각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총리가 빨리 임명이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결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언론들도 그렇게 다 평가를 하더라고.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던데 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서 해명을 했고 그 해명에 의해서 더 이상 뭐 더 크게 발전해 나가거나 더 커지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뭐 저는 그 청문 보고서 채택됐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이 발목 잡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회의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2시가 넘어가니까 자동으로 끝나버렸잖아요. 아니 최소한 들어와서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요 한덕수 총리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덕수 총리 때도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까? 그때도 제대로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래도 민주당은 당시에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첫 총리니까 정말 그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는 의도로 그래도 합의를 해주고 청문보고 채택을 해줬습니다. 통과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총리 청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목을 잡고서 계속 저렇게 총리 임명에 못하게 만드는 태도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부가 이제 출발하는 지점에 저렇게 발목을 잡고 정부 출범에 계속 딴지를 거는 것은 국민들이 볼 때도 절대로 박수 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29일까지 좀 기다려보고 29일 이후 이제 30일부터는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들어가고 다음 주에 그런 표결까지도 할 수가 있겠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로서 이제 처리할 가능성은 높다. 없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처리할 가능성은 없죠. 전혀 없고요.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으로 국민적 관점에서 봤을 때 김민석 후보자가 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제가 보거나 뭐 언론의 보도나 이런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금 현재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나온 것 가지고 하차를 할 만큼 즉 철회를 할 만큼의 그런 사항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나 대통령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에서는 오늘도 본회의장에서도 철회하라는 얘기도 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인준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뭐 여당과 야당 찬과 방패, 공수가 교대된 그런 모습인데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국회 다수 의석을 힘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6명 정도, 2년 반 동안 6명 정도를 청문회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자진 사퇴시켰고 막강한 그런 야당의 힘을 발휘했는데 제가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힘의 이번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청문회에서는 뭐 차례를 제출하라. 안 하면 안 하겠다. 야당으로서 청문검증위원으로서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청문회라는 것이 지금 25년 만에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최초 청문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국민적 비판은 감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 청문회가 예.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전 장관 청문회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민주진영에서 만든 그런 청문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바꾼다는 것도 저는 어폐가 있다고 보고 이 청문회 제도가 저는 당분간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자질과 능력, 도덕성 예.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6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 전입, 성범죄, 이해충돌, 부모 찬스. 이 6가지와 관련해서 정말 저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결정을 한 바가 없지만 다만 그 배추농사라든가 이런 그 유급과 관련된 거 출판 개념하고 결혼과 네. 그 상당한 거, 예, 경조사. 경조사 비용 예.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네. 여러 가지 리스크로 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4일까지는 국무총리 임명 제청을 표결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와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은 표결을 강행을 해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원구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5개 상임위원장이 국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기재위원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절차만 거치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은 사실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 자리 네.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여당 입장에서 그걸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요. 다른 상임위 과정에서 이제 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 포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상임위원장을 만약에 민주당이 다 가져오더라도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배분해 주려고 협상을 시작하는데 예. 협상이 계속 이렇게 결렬이 되면 오늘 이제 오찬 의원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어요. 법사위원장이 너무 얽매이다 보면 예.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임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기보다는 소수 정당인 거 맞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이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배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법사위원장만 고집하고 있다가는 지난번처럼 민주당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각오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핵심적인 그 위원장이 법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 그렇죠. 아닙니까? 두 가지죠. 그게 사실은. 민주당이 민주당이 하기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에 그 대해서는 이유는 첫째는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예.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거기서 한 번 더 논의를 하게 되는데 예. 사실은 책임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다수당이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본인들이 추진하려는 법안들을 잘 추진하고 개혁입법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거죠. 것들. 예. 그리고 얘기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만약 야당 의원들이 발목 잡기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예. 시기를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정치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그거 다수당이잖아요.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네. 나중에 또 총선 때나 아니면 또 다른 선거에서 어떤 경우가 나온지를 지켜보면 될 텐데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계속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민주당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영리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앞으로 길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헌법 정신은 뭡니까? 헌법 정신은 대통령 중심제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를 택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권력 분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충실한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고 헌법의 구조고 헌법의 취지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지금 입법부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이미 깨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야당에서 법사위 최소한 법사위를 요구해서 잠깐 법사위에서 멈추게 하고 좀 더 생각하고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것마저 스스로 네. 민주당이 우리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2년이 지난 다음에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법사위, 예결위, 기재위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 네. 지금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 예. 스스로 견제의 장치를 마련하지 알겠습니다. 않으면 이 무도한 권력이 되고 여론적 국민적 견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예, 훨씬 예. 민주당한테 불리한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원 구성까지 다음 주까지 국회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